최근 있었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즉 금통위는 시장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 정말로 한국은행이 미국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바뀌게 된다면 정말 여러 분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개인들 입장에선 대출금리나 예금금리가 바뀔 수가 있고, 부동산 가격,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 등 다양한 분야가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죠. 따라서 기준금리가 조정된다는 것은 꽤나 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행이죠. 향후 기준금리 변화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은행이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8월 금통이었지만 결국 한국은행은 13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2, 4, 5, 6, 8, 10, 11월과 올해 1, 2, 4, 5, 7월에 이어 13번 연속 금리 동결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죠. 한국은행이 이 정도로 같은 금리를 오래 유지한 것은 최초입니다. 역대 최장 금리 동결 흐름이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을까요? 사실 최근 기사를 보시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을 그 이유로 꼽았던 것이죠.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가계 소비가 줄고 기업 투자 여력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KDI의 입을 빌려 한국은행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놨죠. 여당 역시 선제적 금리 인하론을 띄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제때 이뤄져야 한다. 미국처럼 금리 인하 시기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현재 빠른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 쪽은 경기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압박에도 한국은행은 결국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부동산인데요. 최근 뉴스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 6월보다 0.76%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기록했던 0.86%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필연적으로 같이 오르는 게 있죠. 바로 가계대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사기 때문이죠. 5대 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8월 14일 기준 719조 9,178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달 들어 무려 4조 1,795억 원 늘어난 셈이죠. 문제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7월 이후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위적으로 올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급증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반등 중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상태로 가지 않도록 막고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줄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라고 평가받는 지금 수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늘고 있죠.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내리고 부동산 연끌을 하기에 더 좋은 조건이 만족되겠죠.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살아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도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 전망치 2.6%, IMF와 KDI 전망치 2.5%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즉 한국은행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에 동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요. 미국이 5.25에서 5.5%로 더 높죠. 미국의 금리가 더 높게 되면 원화 유출에 대한 우려가 발생합니다. 안 그래도 원화보단 달러가 더 안전한데
금리까지 미국이 높으니 한국 대신 미국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옮겨가 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다만 미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예정인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선 금리를 낮추기에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8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한국보단 미국이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유력해졌습니다. 다음 금통위는 10월 11일에 예정이 되어 있지만 FOMC는 현지 시간 9월 17일에서 18일까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열릴 것이기 때문이죠. 이 9월 FOMC에서 연준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은 지표가 계속 예상대로 나온다면 9월 FOMC에서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몇 위원들은 심지어 최근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세가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거나 인하 결정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대부분은 9월 인하, 일부 위원은 아예 7월에도 인하가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8월 22일 기준 시장은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25bp 낮출 확률을 67.5%로 보고 있습니다. 아예 B컷, 즉 50bp 금리 인하에 나설 확률도 32.5%로 보고 있죠. 즉 현재 시장은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긴 하는데 25bp 내리냐 50bp 내리냐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준금리와 은행,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이자도 줄어들게 되겠죠. 즉 은행이 얻을 수 있는 이자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은행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많은 은행들이 수익처 다변화에 나선 상황인 만큼 은행 외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들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가 있죠. 5대 은행 중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 원래 증권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증권사가 없었지만 최근에 우리투자증권을 출범시켰죠. 이들 증권사들은 중개수수료부터 IB 등 여러 분야에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준금리가 낮을 때 돈을 더 잘 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은행이 증권사를 갖고 있을 경우 금리 인하 때 은행의 이자 수익은 감소해도 보유 중인 증권사의 실적은 좋아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면 최근 금융주에 대한 투심을 악화시키고 있는 부동산 PF 우려가 다소 완화됩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부동산 PF 우려로 인해 일종의 비상금인 충당금을 쌓아두고 있는데 금리가 내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담도 줄어듭니다. 물론 대형 은행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동산 PF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PF 우려가 떠오를 때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던 만큼 나쁠 것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은행은 높은 금리가 오랜 기간 유지된 덕분에 막대한 이자 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은행의 이자 이익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하죠. 단 은행주에 투자할 경우 기대할 만한 요소가 또 있습니다. 바로 밸류업과 주주환원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투자 측면에서의 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은행주에 있어 큰 변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은행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죠. 그것은 바로 은행들이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주주환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곳 중 하나로 은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KRX 은행지수를 구성하는 은행주 10곳 중 6곳이 밸류업 공시를 냈죠. 특히 우리금융지주와 신한지주의 경우 본공시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신한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주 5천만 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약 3조 원 규모나 됩니다. 우리는 총 주주 환원율 목표 최대치를 50%로 잡았습니다. 이에 더해 9월엔 밸류업 지수 출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은행들의 밸류에이션 정상화가 가능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 분석에 따르면
국내 은행주의 ROE 대비 PBR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계 은행부터 미즈호, 미쓰비시 은행 등 일본 은행주도 모두 PBR이 국내 은행보다 높은데요. 반면 ROE의 경우 비슷하게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국과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여러 요소로 인해 결국 동결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한국은행의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가계대출과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민은 있지만 결국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도 분명 존재하고요. 동시에 금리 인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은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리 인하 자체는 은행의 수익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투자 측면에서 기대할 만한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지속적인 저평가를 받던 은행이 과감한 주주 환원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재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익숙하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뉴 고금리 시대에 적응할 때쯤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지금입니다. 금리 인하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게 될까요? 구독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을 통해 말씀 남겨주시죠.